실종된 여객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뭐 사고 원인을 밝히려면 비행기부터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사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회 이영덕 총재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총재님께서는 뭐 공군 파일럿 민항기 다 이제 조종을 하셨고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갑자기 비행기가 사라지는 사건 그리고 5일이 되도록 모르는 사건 이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글쎄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타임지에서도 설명을 했고 과거 버뮤다 삼각지대에서의 1940년대 중반에 그렇죠. 많은 항공기 또 선박 이게 이제 실종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들어서 미군 항공기가 필리핀에서 비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실종됐던 그런 사례. 예. 또 최근에는 2009년도에 에어프랑스기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이륙을 해서 목적지인 파리로 비행하는 과정 속에 북동부 브라질 북동부 대서양 지역 쪽에서 추락해서 예. 실종됐던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미궁으로 빠졌던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 발생했던 에어프랑스가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 5일 후에 자네들이 이제 부상이 돼서 예.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던 그렇죠.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잔해물을 찾아야 이게 공중에서 폭파가 됐는지 바다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테러를 당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실종인지 테러인지 뭐 지금 어떤 가능성이 계속 제기는 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수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부터 지금까지 상황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8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새벽 0시 41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한 이 여객기는 3,700km를 운항해서 오전 6시 30분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2시간여 뒤인 오전 2시 40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사이에 있는 남중북해 상공을 지나던 중 단 한 차례의 구조 요청도 없이 갑자기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사건 초반 이 비행기의 도난 여권을 소지한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순교자 여단이라는 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난 여권을 사용한 2명 모두 불법 망명 신청을 위해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러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군 당국의 발표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 레이더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요. 베이징을 향해서 동북쪽으로 운항했어야 할 이 여객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기수를 돌려서 서쪽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향해서 1시간 이상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라카 해협은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 루트와는 많이 떨어진 곳인데요. 즉 항로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발표가 사실이라면 지금보다 수색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야 할 텐데요.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에 수색하던 영역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수색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중국과 미국, 태국 등 9개 나라가 선박 40여 척, 항공기 30여 대, 또 인공위성까지 동원해서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고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채 실종 여객기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사건에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항로를 벗어났다는 점도 새로 뭐 제기가 되고 있고요. 글쎄요, 지금 사고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는 항공기로부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데이터들이 예. 같이 아마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처럼 항공기가 정상적인 항로를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실종이 돼서 나올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겠죠. 일단 자, 그렇다면 실종된 비행기 보잉 777-200 어떤 기종입니까? 이 보잉 777-200 기종은 보잉사가 90년대 초반에 예. 상용화를 시작한 비행기입니다. 예. 이제 많은 승객들을
그 수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보기 747-400 기종이 이제 많이 상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예. 그 항공기 운영상의 어떤 경제성을 고려를 해서 보잉사에서 이제 엔진이 2개 장착된 이 777 기종을 새로 개발이 돼서 예.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어. 근데 이제 최신 기종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항공기라는 거는 항상 주문을 하고 주문 생산자 방식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언제 생산이 됐느냐에 따라서 항공기 기체 수명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보잉사에서는 그 최신의 기로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7478 기종을 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항공이 지금 그 7478 화물기는 지금 현재 그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아마 여객기도 조만간에 운영을 할 거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비행기 내부로 들어가 보죠.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종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석 화면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777 항공기, 보잉 777 항공기의 내부 사진입니다. 저기 이제 뭐 오토 트로틀, 오토 파일럿, 오토라는 게 돼 있다는 거는 비행기가 이제 날아갈 때는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비행을 그 공항에서 이륙해서 그 항로상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예. 이제 조종사가 수동으로 비행을 하면서 안전 고도가 되게 되면 예. 이 오토파일럿 장치를 활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 장치는 그 항공기의 모든 비행 루트를 컴퓨터에 이미 사전에 그렇죠. 입력을 시켜놓은 경로, 그 고도 이런 경로를 따라서 예. 주어진 그 고도와 경로 그다음에 주어진 속도를 예. 유지를 하면서 비행을 하게끔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 스로틀은 이제 속도를 조절을 오토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토 파일럿은 아까 말씀하신 그 경로와 그다음에 고도 고도와. 이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안에서 조종사의 어떤 그 안전과 관련된 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뭔가를 벗어났을 때 위급 상황이 났을 때는 그걸 알 수 있는 저희들이 이 화면에 TCAS 좀 복잡한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TCAS 장비는 실제로 항공기의 그 위치, 추력을 예. 항공기의 그 장비를 통해서 지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항공기가 항공기 간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인접된 지역을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들은 항공기가 상대방 항공기를 그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각에 이 주변을 지나는 항공기가 있었다면 거기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거리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있었다면 예. 아마 그 TCAS 장비에 그 식별이 됐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요, 이제 조종석에 앉아 있을 때, 물론 요거보다는 시야각이 넓겠습니다만, 이제 육안으로도 이제 보인답니다. 특별한 이상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느닷없이 바다로 그냥 직강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산 쪽으로 간다든가, 고도가 아니라 바람이 저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든가, 이런 건 뭐 오토, 뭐 아까 스로틀 얘기 안 하셔도 그냥 비행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조종석에 앉으면 좌우측 한 270도 가까지는 다 시각으로 시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또 위 조종석의 앞에 지금 있는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쪽의 위아래가 다 식별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조종사가 시야로 계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시야로 다 외부 바깥의 물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종사가 기체에 결함이 있거나 항로를 정말 많이 벗어났을 때 그걸 알고 있었다면 뭔가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특히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블랙박스에서는 자동으로 또 신호를 보내게 돼 있다면서요. 모든 비행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블랙박스에 다 자동 그 녹음이 됩니다. 예,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되고요. 그래서 잠시 나중에 어떤 그 항공기에 대한 추력이나 비행 경로라든지 비행하면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블랙박스를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 예. 다 상세하게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거는요. 뭔가 조종사가 알 수 있었고 그거를 교신을 통해서 보내려 했다면 그 교신에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안 남아 있다는 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또 뭐 테러 얘기는 아닙니다만 혹시 비행기 기내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 내부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한 화면이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승객들이 타는 칸과 조종사가 타는 칸을
마음대로 뭐 누군가가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맨 앞에 조종사가 탄 칸이 있고 그 뒤에는 승객들이 탄 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등석이라고 하면 1등석에서 그 조종석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조종석에 있는 지금 그 조종실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도어는 예. 문은 그 외부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조종석 안에서 조종사가 열어주기 전에는 예. 외부에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을 부시기 전에. 문을 부시기 전에는 절대 못 들고 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을 부시는 것도 이게 지금 그 특수 그 장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부실 수 있는 문도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가 뭐 테러범이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뭐 스튜어디스를 위협을 해서 야, 문 열어라 뭐 이렇게 해도 조종사가 그 문을 열어줄 리는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객실에서의 어떤 뭐 물론 테러 행위를 하게 되면 인지를 뭐 잡아서 테러 행위를 하죠. 예. 그러더라도 전 승객의 안전을 고려를 하면은 조종석 문은 절대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제기했습니다만 어느 한 것도 뚜렷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5일 지났습니다. 곧 결론이 좀 나길 그리고 무사하다는 소식이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항공의 이영독 총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